네, 고수의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방금 강서구청에 가셔서 여권 사진 교체하고 오셨어요. 과거 사진이 너무 오래됐다고. 그때 그래요. 그 저기 백발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들백발이어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최강욱의 얼굴을 모르는 국민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아주 각별히 챙기시는 우리 최강욱 전 의원이신데. 그러게요. 구청에서 다 끝나고 나서 예. 실물로 뵐 줄 몰랐어요. 아. 추워지는데 힘내세요. 감사했습니다. 요즘에 확실히 그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느끼는 게 윤석열에게서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느끼는 게 네. 여기저기 다니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누가 김 목사님을 모르고 있다가? 예,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냥 뭐 에이. 휴게소나 뭐 어디 공공기관 다니면은 응원하고 있어요. 뭐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근데 예전엔 이랬었는데, 파이팅! 이러면 야, 이거 보면서 민심이 확실히 윤석열에게서 돌아섰구나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해야죠. 기자회견 보신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외에 저는 좀 억울함이 풀려서 어떤 점에서? 아니 제가 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얘기를 해보면 10분만 해보면 안다.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게 말이 앞뒤가 없고 그 주제도 없고 네. 막 돌아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제도 없고 주제도 모르고. 예. 근데 그때마다 그냥 그래 네가 뭐 좀 서로 원수 사이인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그게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 정도 형편없겠어 이런 표정으로 그냥 마지못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기자회견을 보시고서 비로소 당신 말이 맞았다. 어떻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를 할 수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안 됩니까? 학교 가지고 엘리트라고 해버리면 네. 아니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부류의 인간을 시중에서 어디서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게 흔치 않죠. 무슨 엘리트예요 그게. 특이한 사람들이지. 희귀한 사람들이면서 해귀한 괴한이라고까지 사람들. 하기는 좀 그렇고. 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10분만 대화를 나눠보면은 네. 누군지 다 알 수 있다. 견적이 나온다 말씀하셨는데 2시간 20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래는 끝장 토론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140분을 한 거니까 이제 그러면 14배를 국민들이 유감없이 그의 윤석열의 민낯을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은 고사하고 네. 자세나 이 생각 자체가 없다. 예. 이걸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국정 운영이나 뭐 경제, 외교 이런 거 뭐 전문가들이나 알지 사실 우리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그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아셔야 되는데 뭐 여하간 뭐 그걸 모르면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어제가 아니죠. 지난번 그 기자회견 때 국민들이 주안점을 두고 본 것은 이 친구가 이 정말 마누라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나 안 당하고 있나 아마 이걸 굉장히 주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지없이 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언을 한 꼴이 됐어요. 서열 1위가 누군지가 여러 장면에서 드러났죠. 시작할 때부터 부인이 가서 제대로 제대로 사과하라고. 하라고 해서 나왔다. 예. 그다음에 나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못 본다. 네. 근데 마누라는 내 휴대전화를 보고 답장을 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내용에다가. 그것만으로도 뭐 다 국정농단을 떠나서 공동정부를 떠나서 뭐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뭐 아전 뭐 이런 게 확인됐다고 해야 되나요? V2에서 V0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뭐 기자회견은 많이들 보셨고 다들 다 한숨을 쉬셨을 텐데 자 이거 보면은 언제쯤 정권이 무너질 것인가 이제 시뮬레이션이 좀 나올 법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네. 나라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고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수준이라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는 걸로 확정됐다고 나오는 와중에 용산에서 나온 첫 반응이 바이든하고 연내 정상회담 한다. 못 보셨어요? 그거?
아, 그랬어요? 제가 그거 못 그러니 봤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얘기만 하고 네. 윤은 네.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네. 근데 만나게 되면 트럼프가 사람을 또 파악하는 능력은 꽤 있는 것 같던데 사업을 많이 하면서 예. 전에 아베한테 하던 거 보면 말입니다. 네, 네. 아베가 그렇게 아양을 떨고 트럼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했는데도 그 부부간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장면에서 아베가 옆에 서가지고 손잡으려고 하니까 확 뿌리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게 냉정하고 빠른 것 같던데 네. 윤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을 거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얼마나 우습게 할까. 월드스타인데. 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윤이 어떤 국지전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천운이 따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 지급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니머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뽑아 먹을 생각을 하고 네. 윤이 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걸 아니까 너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이죠. 지금 방위비를 9배 넘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한 14조, 13조 이 정도 요구할 것이다. 얘기 나오는데 연입니다, 여러분. 때는 그 어떤 품격이나 논리에 막혀가지고 주장하다 말았는데 지금 여기는 뭐 대놓고 미국한테만 들러붙어가지고 내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행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 근데 13조, 14조 줄 수 있는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남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만 살자면 뭐 뭐든지 못할 사람이 아닌데. 예. 그게 저는 더 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협상력이 있는 대통령으로 갈아치워야죠. 지금 어떻게 윤석열 갖고 우리가 미래를 한 치 앞에 그 내일도 설계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북한하고 분명히 가까워질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멋있고 예뻐서 그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트럼프는 북한과 손잡으려 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남한이 북한과 대립하는 것을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민족을 전체 미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김정은하고 각을 세워왔고 적대적 관계를 설정해왔던 윤석열은 바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트럼프는 그간에 자기만이 김정은하고 푸틴을 다룰 수 있다. 나는 친하다. 뭐 네타냐후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왔잖아요. 거기다가 북한 문제는 플러스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할 때도 염원했던 게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미 수교나 북미 대화나 또 북일 수교까지 이어지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일 거라는 의견이 많죠.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거나 말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북한 카드가 트럼프한테 유용한 소재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럼 정말 윤석열로서는 이 그 비핵화 담대한 제안인가요? 그게 뭐 비핵화하면은 뭐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북한이 바로 정말 존재 자체가 싫은 인간이 싫은 사람이라고 그야말로 단언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트럼프는 또 핵이 많은 김정은을 그 관계 개선해야 좋은 것이다. 핵이 많다는 건 핵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야, 핵 포기해. 이런 주문을 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야, 이러면은 진짜 이건 뭐 우리가 바이든하고 그동안 보조를 맞춰왔던 모든 그 과거가 아주 우스워지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그거고 그간의 남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소위 4+2 이거를 항상 강조하면서 저희가 중심을 잡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대미 종속 외교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지금 아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 지금 중국 적대시했지 처음부터. 그렇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수됐지. 그냥 러시아는 적성국으로 만들어 일본이야 도와주는 척하면서 진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뭐 수교한다 이렇게 지금 바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지. 절대 남북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되기에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도와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거고 이런 점들 때문에 그간의 외교 전문가들이
이렇게 미국 일변도에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 화상이 뭐 그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본인도 뭐 어디 누구 전문가의 견해를 들었다기보다는 집사람 얘기만 듣다가 그렇게 온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집사람 교시나 뭐 다른 명태균 씨 전략이 없었으니까. 예. 그랬을 텐데. 왜 교시가 없었을까 안타깝네. 예. 그 통일 문제에 나서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김 박사님인데. 네.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참. 천공도 나서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참 나라가 이게 우스워지는 건 한순간이네요. 자,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김건희에 의해서 쥐락펴락했던 윤석열로서는 이제 갈 길이 없어졌고 이제 지구상에는 우리의 우방은 일본도 분명히 트럼프 편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의 우방은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우 관계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젤렌스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진짜 누가 상대해 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네. 갑자기 그 기자회견 이후에 네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검찰에 처음 그 출석할 때만 해도 뭐 죄송하다 뭐 이런 뭐 사실 굉장히 흔한 멘트를 날리더니 막 조사받고 나오면은 뭐 그냥 취재진한테 큰 소리 치고 뭐 그런단 말이죠. 명태균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많이 불안하겠죠. 네. 영장이 청구돼 있고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딜을 해야 살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예. 김소연이라는 분이 변호인을 맡으면서 태도가 더 확 달라진 면이 있죠. 네. 도발적으로 나오고 네. 하는 것들이 김소연 변호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그 지방선거 출마를 원했던 사람들과 네. 김영선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네. 사건이지. 네네. 그리고 강혜경 씨가 다 중간에서 슈킹해가지고 생긴 일이지. 네.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 자금법만의 문제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녹취나 뭐 김여사, 김건희와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어허. 정치자금법 사건인데 예, 이런 예. 식으로 반문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일종의 검찰과 만든 시나리오라면 정말로 우려할 지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창원지검장이 정유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가 정유미인데 본명이네. 정유미가 지금 추가로 지금 거기다가 뭐 더 파견으로 내려보냈다는 검사들도 네, 네. 과거에 윤과 함께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이상한 사건들 만들어내던 검사들이 지금 상당수 그렇죠. 포함돼 있어서 수방수로 간 거예요, 예, 사람들. 이것들이 가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또 꾸미고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재래 수법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자들이 만든다면 네.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단 구속해서 네. 약간의 압박을 가하면서 파일을 다 없애든지 우리한테 다 줘서 이게 저 말하자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라. 네 녹음 파일을 그 그렇게 해서 수법이군요. 그 수법. 그거만 정리가 되면 예. 그거만 정리가 되면 너는 유동규나 김성태처럼 해주겠다. 네. 싸게 받고 나가라. 그리고 뭐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하니 한 2달 고생하고 몸이 아파서 뭐 저 어떻다고 하면서 보석 청구하면 우리가 뭐 그 반대 의견 내지 않고 당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을 제안했을 가능성. 이게 이제 걱정인 뭐 거죠. 거의 뭐 무슨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다 보시는 아니 것 같아요. 늘 그게 늘 그런 식이었고. 해오던 수법이니까 그 사람들이 배운 도둑질인 게 이제 라는 게 그런 거라서 2달 후에 이 방송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돼 있을지.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론이 워낙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근데 2달 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 또 올바른 일을 하는 검찰인 것처럼 또 명태균을 그때는 잡아 또.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예. 뭐 지금 또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으로 구속하지만은 예, 예. 그러나 나중에 그 수사하다 보면은 뭐 공천 개입 그 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면피용 얘기죠. 면피용 일단은 얘기죠. 그 강혜경 씨가 가서 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앨 수는 없고 네. 그런데 막상 하자니 용산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명태균을 구속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최대한 시간을 번 다음에 검찰이 뭔가 하려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국민들에게 인식을 그 심어주고 사이에 이제 명태균과의 어떤 딜을 시도할 가능성 이거를 항상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거기 좀
참신한 어떤 그 눈속임은 없을까요? 왜 맨날 저도 검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저 수작 부린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응? 그러니까 성정상 윤이 이제 지지율이 뭐 15%도 못 지키고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장이 막 달아오르면서 네. 이게 이대로 이제 가면은 함께 다 죽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오면 네. 그때 되면 아마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갈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본인들이 네. 세상 나쁜 저 대통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이제 꾸밀 가능성도 있는데 박근혜 때 그 검찰이 그랬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뭐 십상시문권 나오고 어쩌고 할 적에 아무 예. 문제 없다고 예.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하면서 조홍천 박관천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변소리 맞았죠 그 양반들이. 예. 그래놓고서 나중에 이제 다 또 본인들이 또 다 저기에서 잡아들이고 뭐 했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더라? 김수남. 김수남. 예, 서울지검 3차장 유상범. 예. 아 유상범. 말아먹을 주역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놓고 또 선거 때는 또 박근혜 이랬던 사람들. 예. 그렇죠. 예. 그 집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굳어져 와서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나가면은 또 국회의원으로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예요. 아 글쎄 말입니다. 일단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되 윤석열이가 그 비탈을 탄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정석대로 수사한다. 정석보다 훨씬 심하게. 아 그래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김건희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 되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직 이제 오지 않았고 계속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명태균 건과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딱 2개 정도만 그 특검을 하겠다. 뭐 13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핀포인트로 하자. 그렇게 하기로 민주당이 그렇게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제 14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뭐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란표가 나와 가지고 통과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좀 진실 규명하기는 쉬울까요? 일단은 민주당이 그런 선택을 그런 전략을 짠 이유가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돼서 이제 정부로 보내지면 또 윤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그게 돌아와서 재의결하는 게 12월이 되는데 그때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최소한 있잖아요. 이달 안에 뭐 바로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달 안에 다시 그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11월 24일인가 25일이 11월 달 마지막 본회의가 아마 잡혀 있을 텐데 그 안에 그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12월로 갈 텐데 그때 가서 재의결에 동참할 국힘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명분을 더 주기 위해서 이제 2개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재의결이 되면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 완벽하게 이제 몰락한다는 신호탄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3분의 2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의 2라는 거는 탄핵도 가능하고 개헌도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 국힘이 완벽하게 분열했다라는 사인이 되는 거고 시그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용산 눈치 보느라 여념이 없는 한동훈이는 계속 특감만 얘기하면서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뭐 얘기를 하는 거고. 기자회견 전만 해도 뭐 진짜 큰 칼 뽑을 것처럼 하더니만 왜 갑자기 이렇게 애초에 교활하고 김건희는 무섭고 윤석열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고 겁은 나고 당내에 뭐 지지 기반은 없고 이런 식이면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죠. 한동훈이가 아니 자기 정치를 지금 해야 될 시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도 아니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당의 대표가 세가 없이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간에 윤을 통해서 만들어져 온 허상 같은 게 많이 작용했던 세잖아요. 그리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그 지지하다가 또 철회한 세, 뭐 이런 게 세력이라면 세력인데 거기에 기대 가지고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지금 당 대표다. 한동훈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도 하고 압박하려면 어떤 카드가 필요한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게 움츠고 뛰지 못했다는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 날은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한동훈이가. 예, 근데 예. 그 이튿날 와가지고 우리의 그 요구가 수용됐다. 뭐 수용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냥 난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밤에 작업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업? 그 말씀하셨다면은 그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작업하는. 아니 작업 당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냥 쫄아가지고 못 한다니까요. 제가 정면 승부 못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너 내일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어떻게 나오는지 너 알지? 내가 팔 걷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도 전치 5주라는 거. 윤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작업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예. 한동훈이가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얘기하면 다 녹음할 거고 나중에 그거 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까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못할 거고 둘 사이는 둘을 서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음침하고 그 칙칙한 그 모습들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윤이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한동훈 만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진 보냈을 때 이러고 그때 이미 충분히 심한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아 심한 말. 네. 예, 근데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뭐 누가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스케치한 바가 없으니까 원래 실제로 둘이 나눈 대화를 몰라요. 원래 아무도. 그렇게 하면은 다 녹음을 해둬야 되는 건데 네. 이 자들은 지금 녹음을 안 하고 뭐 회의 내용도 공식 회의도 기록을 안 한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네.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튼 그 자리에서 윤의 평소 스타일대로 굉장히 심한 말을 했을 것이고. 야, 씨발 죽을래? 뭐 이렇게? 그렇죠. 너 많이 컸다. 까불다가. 야, 이 새끼 너 많이 컸다. 야, 머리카락은 자랐냐? 예, 아마 그랬을 것이고. 예, 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절대로 너는 그렇게 까불면 내가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다. 알지. 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조용히 짜져 있어. 이렇게 했을 거고. 예.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이네 뭐네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도 그래도 정치적인 성과물이나 결과물이 있어야지 네. 그거를 자기 거라고 내세우면서 뭐라도 네. 연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지금 자꾸 특별감찰관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아니 한계가 특별감찰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얘기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얘기지. 네, 네. 그 귀가 있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왜 혼자만 수용하셨다 이렇게. 아니 윤석열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추경호도 전혀 안 움직이고 당에서 그게 논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일이지 당신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무슨 당원 투표를 하자 그러고 다른 의원들은 들은 척도 안 하는 거고 지금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뭐야 도대체. 아니 사실 그 모욕을 당하면은 발끈이라도 해줘야지. 그게 성질머리가 달린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떤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그 여의도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 매일같이 예. 그 한동훈 비난 예. 시위대가 몰려와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떠들거든요. 정말 심한 말을 많이 하던데. 예, 뭐 대머리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그분들이 예전에 윤석열이가 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예. 그 윤석열을 비난했던 시위대예요. 예. 그렇죠. 그 지금 만약에 한동훈이가 나중에 뭐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은 한동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런 거에 쫄면 안 되지 한동훈 씨.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였겠어?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한동훈이 저는 그 시위대 보고도 겁에 질려가지고 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윤석열에게 내가 이제 등을 돌리거나 이러면은 비수를 꽂거나 그러면은 나는 죽는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일종의 그 차려진 밥상에 외양을 갖추고 그걸 받아먹는 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밥을 짓고 밥상을 차리는 거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뭐 한동훈의 어떤 한계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하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을 몰아내야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지금 민주당이 그 수위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저쪽에서 거부할 수 없게끔 뭐 한동훈이 얘기했던 제3자 추천 이거까지 다 받고 가겠다고 했지만은 한동훈이 받을 가능성은 제로란 말이에요. 뭐 독소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없앴는데도 그냥
자기는 무조건 반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그 결국 우리는 물 밑에 아직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그래도 8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에 그 재의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동참을 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이러저러한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을 좀 접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나눠보면 지들도 죽겠다는 얘기는 하나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죽겠다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국힘 의원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충실하고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렇죠. 그런 집단인데 어디 붙어야지 내가 살 수 있나가 지금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붙을 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김무성, 유승민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뭐 나한테 들어와라. 뭐 줬으면 뭐 다음에 좋지 않겠나. 근데 이제 한동훈이한테 붙자니 이거는 자기들이 봐도 너무 이거는 까면 안 되고 오세훈이한테 하자니 그거는 뭐 그냥 자멸하는 길일 것 같고. 그렇죠. 뭐 사람이 없잖아요. 홍준표한테 뭐 대구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뭐. 없죠. 그러니 지금 자기들도 답답하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이제 윤석열 아웃 이후에 그 집권 가능성이 지푸라기만큼이라도 남아 있어야 그렇죠. 자기도 동행하고 결행할 텐데 이 사람들한테는 2016년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때는 보수가 거의 괴멸하다시피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는 집권 가능성에 앞서서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려면 누구한테 붙어서 어떻게 연명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길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죠. 총선 4년 남았는데 여기서 섣불리 이제 윤석열 비판하고 나오면서 뭐 탄핵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지는 탄핵에 동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유승민의 길을 갈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배신자로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고 그런 또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라서 결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어요. 매번 참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12월까지 뜨겁게 모여서 근데 보니까 이자들이 지난주부터 초강경 진압을 하더만요. 겁나니까 이제 한창민 의원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요. 손도 다치고 뭐 갈비뼈도 금가고 부러지고 했다던데. 몸만 찢어진 줄 알았더니 와 이런 그 조지호죠 경찰청장 그거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통로를 확보했어야 됐다느니 언제 그 방석복 입고 저 방패 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통로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그리고 정광훈 같은 사람이 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정말 택도 아닌 애초에 경찰에서 그 윤희근이라는 자도 참 그 조직원들의 개탄을 자아냈지만 당시에 이제 다음은 누구냐 더 최악이 올 거다 그게 조지호다라는 얘기를 경찰관들이 다음에 누가 오느냐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다음에 누가 오느냐. 그래서 조지호는 왜 조지호가 지금 다음 저 가장 유력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조지호 그냥 답은 딱 하나 했어요. 그냥 TK잖아요. 아 TK군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아 경찰의 현실이 조지호군요. 또 성대모사 한번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제? 성대모사? 조지호 목소리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대모사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추억을 한번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저기 누구야 그 통일부 대변인 김호년 대변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워낙 발성이 특이해서 제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 성대모사를 했고 그 벌써 15년 전인데 아직도 할 수 있어요.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요거였는데 어느 날 안 나오시는 거야. 딴 분이 나와서 뭐 통일부 성명을 발표하는 거예요. 통일부에다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정년 퇴직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 기껏 성대모사를 다 준비했는데 정년 퇴직하시면 어쩌자고. 그래서 그랬더니 또 그것도 그 문제지만은 김원현 대변인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뉴스 열심히 보니까 그 양반 목소리가 특이해서 성대모사를 했지. 그래서 이거 참 이거는 경찰청장이 대박이었죠. 그 사람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에 낙검수 때 저기 했던 경찰청장. 조현호. 조현호, 조지호. 어떻게 또 그렇게 조현호 경찰청장. 그래요. 저하고 참 인연이 깊으신 분이죠. 아니 어쨌든 저기 이제 한동훈으로서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계보의 그 정치인들한테 야 특검법 통과시켜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조경태는 어떨까요? 조경태요? 사실 뭐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까? 기자회 아니 그래도 n분의 1표가 되니까 기자회견이 있던 그날에는 그 한동훈이가 그렇게 돌아설 줄 모르고 윤희석 대변인이나 조경태나 뭐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친한 의원들이 다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러면서 개탄을 그렇지 못해가지고 아 이건 한동훈의 맞아요. 뜻이거니 했더니 한동훈은 또 내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개보원들이 안 믿어요. 그럼요. 친한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안 한동훈한테 친해요. 의탁해가지고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 네, 아니 지금 친한 의원들 그 한동훈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하고 내질렀는데 한동훈은 좋은 회견이었습니다. 이러니 이 사람들 바보가 됐어요.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심한 그 인간입니다. 사람들이야 네. 말 바꾸는 게 무슨 저 해병대 우리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도 얼마나 그거는 해야 된다고 나도 찬성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딴짓한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인데 뭘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특검법은 어떻게 통과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제어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12월에 되면. 네. 네. 게다가 무기명이니까 정말 저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의원이 그래도 좀 있어줘야지.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수는 없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 아무리 국힘 소속 의원이지만 지금은 이제 찬성해야죠. 적어도 이 뭡니까,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이제 가동되면은 김건희나 윤석열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다 하고 표를 던질 거예요. 아 일단 억울한 면이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풀어보시라 그런 차원에서 표를 찍을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특검이 되는 순간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는 벼랑 끝으로 몰린다라고 생각들 하고 표를 찍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만 해도 나중에 탄핵도 혹은 뭐 임기 단축 개헌도 그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로 윤석열한테 뼈가 아프겠네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제가 사실 최강욱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갈수록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임기 단축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의 손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끼어 있어가지고 지금 윤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지금 비어있는 3명을 임명을 안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려면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아니고 6명이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지금 비어 있는 3명을 추천했다 하더라도 셋 중에 하나는 원래 국힘 몫이고 둘을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겠다는 건데 그 3명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명 중에 최소한 2명은 지금 자기가 믿을 만한 똘마니들을 심어놨다고 생각하거든. 정형식, 김영두. 그렇지. 거기가 반대를 하면 6명은 죽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탄핵을 안 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3명 임명 안 하는 거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사실 조선일보가 처음에 그 민주당에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에 한번 우려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또 임명 안 하는 방법이 또 있군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이종석이라는 분이 하다가 그 윤석열 대학 동기 정년이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나갔잖아요. 그 이종석을 다시 이번에 그 한 명 몫으로 다시 지명해서 또 소장을 시켜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 대통령실이. 야.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도 지금 이제 그 어거지를 쓰느라고 그 이종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또 대학 동기인 이완규가 법제처장인데 이완규가 헌법재판소장 하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아 우리 저 윤석열 똘마니. 원래 다 친구들이잖아요. 대단한 운동권이었다고 들었어요. 이완규. 대단하기는 무슨 대단합니까? 그냥 운동권 언저리에서 또 그 쓰잘데없는 소리하고 깝치고 다니던 사람이지. 아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뭡니까? 그 두 사람도 다 윤석열 친구라서 안 되면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꼴통인 사람, 꼴통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이 정형식이란 말이에요. 후엄정. 그 양반 한명숙 총리님 그 2심에서 유죄 판결 때렸던. 이재용 그렇지. 그 정형식을 그러면 헌법소장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다들 절대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 부결시켜야 됩니다. 어쨌든 헌재로 가는 길은 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 막혀 있네요. 탄핵으로 가는 길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똑같은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하려면 그거를 그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맡길 것이냐,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의 손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국민 주권에.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른 어떤 분이 그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 뭐 국민의힘하고 예.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세월에 되겠냐. 네.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그 여세를 몰아서 헌재에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사실 저기 박근혜 때 보면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그 헌재 재판관들이 천원일치로 그 박근혜를 아웃시켰기 때문에 여론만 뒷받침되면은 헌재 재판관들 제 아무리 윤석열 친구라도 가결표를 안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박근혜는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뭐 파티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방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번 겪었고 윤이 또 그 과정을 어찌 보면은 가장 가운데에서 겪었던 사람인데 그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럼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물론 국민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서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제일 먼저 박근혜 탄핵 때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반대 못합니다. 8대 0으로 탄핵될 겁니다라고 맨 먼저 얘기했고 끝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아니 법률가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한지 여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헌법재판소를 믿기가 어렵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때 8대 0으로 이 탄핵된다고 말씀하신 최강욱 의원님, 이번 재판관들은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임기 단축해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의힘의 뭐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아니 지금 현행 헌법도 87년 6.29 항쟁의 결과물로 여야가 같이 해가지고 만든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돼가지고 여기에서 어깃장 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미래가 없이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임기가 보장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음에 다시 할 거 없는 헌법재판관들이 그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다음에 출마해야 되는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으로 결국은 판가름 나는 건데 여론의 압력으로 그렇게 여론의 압력이 비등할 거라면은 오히려 개헌이 더 확실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분이 또 이 기회로 내각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각제를 민주당에서 내각제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야지 또 국민들이 동의해야지 가시는 건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면 이 틈에 그러면 옛날 내각제 주장하던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지금 어차피 개헌할 거면 내각제로 하자고 한다고요?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발설을 절대 못해요. 발설하면 죽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니 무덤에 계신 김종필 선생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내각제 이끌 동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무능한 다선 의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내각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사실 내각제를 하려는 거는 내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동력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 통해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무슨 돈 벌 생각으로 온갖 일에다가 내각제 갖다 붙이고 헛소리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각제가 무슨 동력으로 그게 추진이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내각제입니까 갑자기. 15일 금요일에 지금 뭐 그 한동훈 오매불망. 그러니까 한동훈이 실제 전부터도 자기가 지금 이런 슬럼프 뭔가 좀 이 바퀴가 왜 그 저기 어디 박혀가지고 계속 그 악셀을 밟아도 그냥 헛돌고 있는 헛도는 그런 구조인 것이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말하자면은 당선 무효 또 출마 불가 이런 형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2등인 자기가 1등이 돼서 이 수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와, 난 참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리 정치적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망상은 자유지만, 그러니까 쟤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대선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재명 후보를 최대한 악마화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단어를 자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선거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뭐라도 하나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어서 네. 예전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어떤 타격을 입히려면 김건희를 기소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최소한의 어떤 형평성이라도 생각하고 아 이재명이 그러면 진짜로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예. 이거는 몇 년을 끄면서 아니 윤석열이가 두고 하는 말이 뭡니까? 몇 년을 털었어도 우리 마누라를 기소 못했던 게 예. 문재인 정부 검찰 아니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검찰, 문재인 정부 5년 중에 4년 검찰을 틀어주었던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 그런 식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들이 기댈 수 있는 시나리오나 가능성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지. 예. 무슨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 유죄 판결이 만에 하나 난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서 구속되거나 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무슨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아웃시킬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망상입니다. 그냥. 네.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그 15일에 있을 판결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란 말이죠. 예. 그래도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염려가 되세요? 아니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유죄 받은 것도 네. 그냥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분위기 만들어 놓고 네. 아무리 다른 증거를 제시해도 아니 뭐 그걸로는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서 유죄를 한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그렇고 네. 그런 아니 김문기 씨를 모르는 내가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교류가 없고 가깝게 인지를 못해서 그때 순간적으로 물어보는데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불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만약에 건데. 알았는데도 몰랐다라고 한 게 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들인데 네. 예. 그러니까 논리를 구성하려고 해도 지금 굉장히 빈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 최강욱 의원님이 용하신 게 뭐냐면은 그 해설이 그 차범근 해설위원 잘 나갈 때 아 저건 부상이에요. 그럼 부상이에요. 그럼 뭐 온갖 무슨 뭐 심리적으로 뭐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혹은 뭐 트릭을 써서 이게 아니라 그냥 부상인 거야. 그냥 더 자빠져 있는 게. 그렇듯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면 그것도 맞고 탄핵 때 특히 아주 용하게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이 그 무죄라고 얘기하니 무죄로 믿고 있고요. 자 네. 그러면 25일에 있을 그 판결 그 이번에는 유증교사죠. 예. 그거는 그게 이제 유일하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네. 재판인데 네. 당사자가 이제 워낙 완강하게 자기는 뭐 위증을 했다, 네. 뭐 내가 처벌받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김진성이라는 상황이니까. 사람, 예, 네. 예. 김병양 시장의 비서. 근데 이제 거기도 추가 녹취분이 다 나오고 예. 또 그걸 재판장이 요구해서 계속 틀게 됐었잖아요. 네네. 그런 점들을 볼 때 이제 대세는 그것도 기운 거 아닌가. 처음에는 재판장이 사실 걱정을 요구해서 했는데 법정에서 틀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풀 녹취를 틀자라고 예. 요구를 했잖아요. 예. 검찰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예. 지들이 필요한 부분 다 제시했다. 예. 그러니까 재판장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한데 예. 뭐 또 들으시려고 하느냐? 예. 그거 안 들어도 된다. 재판장이 증거 아니다, 다 듣자. 채택을 반대하는 거였죠. 네. 예. 그러니까 아니다, 다 듣겠다, 다 듣자 예, 이렇게 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1월 15일과 25일에 둘 다 무죄로 나온다면은 이건 뭐 한동훈에겐 굉장히 좀 맥 빠지는 일이겠네요. 네, 유일하게 그거 하나 기대고 있었는데 네. 예, 이제 뭐 할 말 없어지고 또 뭐라고 또 납을 거르게 와가지고 뭐 예.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지. 예. 뭐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무죄 나왔다고? 그게 꼭 그 무죄라는 증거가 예, 아닙니다. 예,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20, 30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혹시 둘이 저 용산에서 같이 그 저 비더레즈하고 이렇게 판결 결과를 같이 시청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남 FC 건도 갑자기 또 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성남 FC 이거죠. 그 성남 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시의 그 시민축구단 성남 FC 거기에 이제 후원금 네, 내시라고 후원 광고 해놓고 그 유치했다는 뭐 게. 네이버 뭐 네, 이런 데다가 차병원 이런 데다가
성남에 좋은 땅 제공해 드릴 테니까 와서 들어오시고 아울러 좀 성남 FC 좀 도와주십시오. 130억대의 이런 후원금 내게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시장의 뇌물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자체장들이 다 기소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후원금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애초에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수사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네. 그 말이 안 된다라고밖에 답변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네. 나서고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사법부의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점은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예. 김건희 불기소하는 걸 보면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검찰과 일종의 동류의식, 동지의식이 아니라 동류의식. 판사와 검사는 예. 같은 우리가 예. 법조인으로서 국민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건방진 동류의식이 그렇지. 좀 많이 엷어졌다고 해요. 검찰이 좀 너무한다. 예,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온갖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부부는 온갖 사건을 만들어서 맨날 기소하는 놈들이 예. 어떻게 이거를 뭉개고 넘어가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남 지원 하나만 놓고 뭐 법원 전체의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왜냐하면 아니 근데 이제 저기 위증교사죄의 경우도 판사님이 다 들어보자 이런 것도 저 과거에 좀 보기 그러니까 힘든. 법원은 검찰처럼 그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판사별로 다 다르다. 이상한 판사가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자꾸만 그거를 덩어리로 보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성남 사건만 보더라도 거기서만 그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검찰을 무슨 불법적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뭐 재판에 그 소속도 아닌데 관여하고 했던 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에서.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다가도 변호인들이 다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판사만 내 법대로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성남 판사만 하나만 또라이고 나머지들은 그럼 바뀐 게 없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법을 확실하게 적용하면서 용기를 내고 목소리를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무슨 뭐 제비 한 마리가 와서 봄이 온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의 아직 그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반가워서 그런 제비도 왔고. 근데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검찰이 정말 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정권 들어와서 정치 검사가 이렇게 뭐 사실상 대통령이 되니까. 지난번에 그거 보셨어요? 국정감사 하는데 전주지검장이었나요? 그 친구가 그 귀금속을 1,000원으로 신고한 거 있었잖아요. 재산 등록할 때. 귀금속 1,000원짜리 귀금속도 있습니까? 그냥 금속 아닌가요? 그러면? 금속도 1,000원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명이랍시고 하는 게 결혼 예물로 받은 거라서 그냥 그 판매할 게 아니라 1,000원이라고 그냥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가격을 몰라서 어쨌다고 하니까 그럼 시장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적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급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서 그냥 1,000원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팔 생각이 없으면 법률가가 아니에요. 이놈들이. 집도 1,000원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일을 하는 놈들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타격을 입혀야지 내 앞길이 보장되는 거 이런 걸로 살아온 자들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얘들 수준이 생각보다 처참해요. 굉장히 기본도 몰라. 기본도 제가 국정감사 하던 첫 해 너네는 왜 검찰청장이라고 예를 들어 전주지방검찰청장이라고 왜 호칭하지 않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렇게 쓰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아느냐? 몰라. 그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를 몰라. 그냥 한다는 소리가 뭐 그게 불편하시면 검찰청장이라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 검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관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특징을 존중해서 니들이 중립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해라. 그랬을 때 니들은 개별 하나하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청에 소속되어 있는 부품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양심을 걸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하라는 의미로 그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을 검사장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모든 거를 다 조폭 정서로 조폭 논리로 그냥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되고 있었던 그 검사나 검사장이라는 의미에 담긴 그 업무를 니들이 하고 있냐,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거였는데 왜 검사장이라고 불리우게 됐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데리고 검찰의 앞으로 바른 길이 무엇이고 니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뭐 소기의 경리길을 넘어서서 저는 지금 저기 대법원하고 우리가 같은 위상이다 해서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 개혁하면은 좀 겸손하라고 소검찰청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검이나 이런 건방진 이름을 다 없애야죠. 예. 필요 없는 검찰총장? 아니 경찰청장인데 왜 본인들은 총장이야? 에? 그것도 참 웃길 노릇이고요. 예. 아유 정말 이 개혁은 딴 거 없습니다. 싸가지를 장착시키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주간에 정의로운 사법부 판단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수의 전략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